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 2학년 학생들이죠? 네, 저는 현재 16학번 기술교육학부 재학 중인 김동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학번 재학 중인 김여진입니다. 네. 요즘 대학 생활이 어떻습니까? 약간 이제 기말고사 기간도 다가오고 이제 교수님들께서 과제도 많이 내주시면서 힘든데 또 그 바쁜 와중에 보람을 찾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시험 공부를 하느라 좀 지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재밌게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들께 좀 학기말 시험 문제를 좀 쉽게 내시라고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이면 광주과학기술원이 2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좀 오래돼서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 학부 7기일 뿐인데 벌써 25주년이 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5주년을 맞이하는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주과학위원이 일반 대학과 다른 점들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대학이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네.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데 반해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서 국가에서 필요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네. 광주과학위원을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그 임무를 저희가 그 수행하고 있고, 초기에는 저희가 정보통신공학부, 신소재공학부, 환경공학부, 생명과학부, 기전공학부 이렇게 5개 학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저희가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서 영어로 모든 강의를 하고, 글로벌 캠퍼스를 우리가 추구해서 외국인 교수, 외국인 학생들도 받아서 국제적인 그런 그 위상을 갖추는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우리가 그 학부 과정을 설치를 해서 대학생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학부 과정이 신설된 지는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학부 과정을 신설하시게 된 특별한 배경 같은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공계 중심 대학들이 대학원 중심으로 우수한 연구를 해서 많은 그 연구자들을 배출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연구 외에 교육 부분에서도 우리가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과는 좀 다른 어떤 그 이공계 학생들이 이공계 학생이지만은 좀 더 많은 그 인문사의 분야를 이해하고 좀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이공계 교육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학부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 올해로서 이제 7회가 지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추구하는 것은 기존의 그 이공계 대학에서 학생들이 그야말로 그 이공계에만 몰입해서 편협한 사고를 하게 될 위험이 있는데, 좀 더 우리가 그 사회를 좀 넓게 바라보고 협동하고 또 그 창의력을 가진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교육하기 위해서 대학 교육 과정을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광주과학위원은 교육기관이면서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러면 25년의 이 기간 동안 어떠한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래요? 네, 그럼 제가 좀 답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은 GST에 지원하기 전에 GST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자세한 연구 성과까지는 아니지만 노벨상 수상자분들의 연구소가 학교 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네.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지스트에 이제 처음 지원하려고 조사를 하던 중에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지스트가 네. 2위를 했다는 것과, 그리고 칼텍과 교류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학이라는 점이 정말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 학교의 여러 교수님들 또 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연구한 실적들을 나열하자면은 이제 시간이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 학생이 얘기한 QS 대학 평가에 논문 피인용 지수 세계 2위라는 그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쓴 논문을 다른 연구자들이 그 인용하는 횟수를 통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 피인용 지수라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연구자의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질적인 그 평가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양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로 연구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0년 이후로 계속해서 세계적인 랭킹에 지금 오르다가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연속 세계 2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자로서 대단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런 논문 연구에만 저희가 치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난주에 매일경제신문에서 대학 창업 지수를 평가했는데 지스트가 공동 1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기술들이 여러 기업에서 사가는 기술 사업화 또 우리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창업을 하는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역시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도 있지만 광주과기원이 일반 대학교들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대학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지역사회와의 교류나 소통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총장을 맡으면서 제일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과 소통입니다. 지스트가 그동안에 연구 중심 대학 또 세계적인 대학으로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 오히려 우리가 국제적인 교류는 많이 갖는데 반해서 네. 가까운 지역과의 그런 어떤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이제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구 결과가 세계에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의 기술들이 이용되고 또 기술들을 통해서 경제가 조금 더 활발해지는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역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GT MBA 과정을 통해서 지역 기업인들과 여러 가지 정보 제공 또는 경영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 또는 이제 그분들과 우리 학교와의 네트워킹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스트 과학스쿨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어려운 과학 용어가 아니고 아주 쉬운 용어를 이용을 해서 우리 지역의 초등고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들까지 오셔서 듣는 그런 과학스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화학공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 화학공학을 전공하시게 된 계기를 조금 말씀해 주실래요? 네, 화학공학을 선택한 것이 이 고등학교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자면은 조금은 제 적성이 학교에서는 항상 인문계 적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반해서 공학을 하게 됐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좀 경제 상황을 보면은 1970년대 그러니까 경제 개발이 시작되고 한 10년 이후 정도 시기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울산 공업단지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만큼 시대적으로 화학공학이 많이 필요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조금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필요에 조금 부응을 하자라는 뜻에서 화학공학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거의 30년 이상의 그 시간을 이제 화학공학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렇다고 그 화학공학의 어느 한 분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학공학 안에서도 석유화학, 그다음에 에너지, 그다음에 또 바이오도 하고 또 이제 환경공학, 이제 가장 최근에는 또 이제 에너지 분야, 뭐 이렇게 그 화학공학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분야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섭렵한 그런 이제 그 커리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화학공학에 대해서 늘 그 우리 그 산업이나 그 삶의 질이나 이런 경제나 또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분야고, 늘 그 기여할 수 있다라는 데에서 전공 선택에 대해서 그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굉장히 약간 모범생의 학교 생활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 뭐 기억나시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다지 그 모범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가끔 하는 이야기가, 제 대학교 성적표를 봤으면 아마 결혼을 안 했을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짐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이 화학공학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또 뭐 주변 상황이 이렇게 좀 어려울 때는 내가 의과대학을 갈 걸 왜 내가 공대를 갔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이제 좀 할 때도 있었고, 내가 좀 글 쓰는 일을 내가 한번 직업으로 해볼까? 이런 좀 생각을 좀 가진 적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항상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면은 항상 거기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길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다시 생각해도 많은 책과 함께 했던 것들은 정말 늘 인생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화학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화학공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또 화학공학계에 저희가 알만한 분들이 있으면 조금 소개해 주실래요? 네. 화학공학은 화학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저도 사실은 혹시 이게 화학인가 하고 사실은 이제 시작을 했던 면이 좀 있는데, 화학공학은 이 실험실에서 이제 작은 규모로 하는 이제 그런 화학이 아니고 아주 거대한 시설에서 공장을 이제 운영하는 이제 그러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화학 지식도 이제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런 장치에 관한 개념,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에너지의 전달, 또는 이제 뭐 물질의 전달, 또는 이제 뭐 공정을 제어하고 뭐 공정을 계산하는 이제 이런 굉장히 공학적인 부분이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화학과는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화학공학에 사실은 이제 화학처럼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화학공학이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제 지금 잊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 섬유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도 사실은 전자공학 하는 사람들이 설계를 하면 만드는 공정은 거의 화학공학입니다. 이제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식품 산업, 또 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의약품 생산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도 화학공학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야지 우리가 값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화학 제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공부하는 것이 화학공학이고, 그것이 특히 우리나라 초기 산업 발전에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비중을 좀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최근 있었던 대선에서 여러 후보들이 언급할 만큼 굉장히 뜨거운 주제인데요. 이제는 특정 분야에서가 아닌 모든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총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은 미래의 기술이 아니고요. 지금 이미 와 있고 지금 이제 그 변화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몇 가지로 지금 이제 그 핵심어를 우리가 좀 들자면은 이제 디지털 기술, 그다음에 정보 기술, 플랫폼 기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이러한 기술들의 사례를 뭐 애플, 구글, 뭐 아마존, 뭐 우리 같으면은 뭐 다음 카카오, 네이버 뭐 이제 이런 그 사례를 드는데 저는 좀 그 젊은이들에게 좀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 젊은이가 그 자기 어머니가 그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시는 어머니를 시장에 나가서 그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그 노트에 고객 그 장부를 써서 이렇게 관리 하시는 것을 이제 보고 그거를 이제 전산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에 다 옮겨서 그거를 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그걸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 더 좀 그 체계화해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고 택배로 보내면은 훨씬 더 그 큰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제 자기가 직접 그 일을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형식을 이제 만드니까 굉장히 이제 그 사업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어느 큰 그 식품 대기업에서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그 아주 그 장래가 있는 이제 사업으로 생각이 돼서 M&A라고 하죠. 네. 그 시장의 그 반찬 가게를 샀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 500만 원? 저는 많아도 한 2천만 원 정도? 200억이랍니다. 와. 그래서 저는 그 4차 산업혁명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핵심어들, 디지털 기술, 그다음에 그 정보를 활용했죠. 그다음에 그것을 그 일반적으로 그 통용될 수 있는 플랫폼 기술로 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우리 주변에 많은 그 기회가 좀 널려 있다라는 것을 좀 저희가 그 4차 산업혁명의 한 예로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광주과학기원은 과학을 선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겠지만 과학이나 IT가 아닌 분야에서 꿈을 키워가는 젊은이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인문이나 예술이나 경영 같은 그런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4차 산업혁명은 저는 이제 우리가 변화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그 변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기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주시하고 그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도 인간을 위한 또 인류 문명을 위한 그 기술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그 이해가 있지 않으면은 이 달성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그 기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인문학이나 그다음에 그런 뭐 철학이나 역사나 이런 걸 배우는 이제 그 이유도 그 인간에 대한 이해고 4차 산업혁명이 그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장님께서는 2019년까지 이제 광주과기원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데 남은 2년여 동안 광주과기원의 발전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변화와 혁신은 아무튼 끊임없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네. 남은 기간 동안에는 특히 좀 교육에 대한 그런 좀 변화를 좀 많이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물론 이제 대학원 학생의 교육도 있고 대학 학생들의 그 교육도 있지만은 우리 그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좀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해서 그 불안해하고 또는 그 일자리에 대해서 염려하고 네. 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좀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공계를 공부하지만은 그 이공계를 공부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창의적인 인재, 그다음에 소통하는 인재가 이제 또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협업을 하는 그러한 그 인재가 저는 정말 앞으로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중요한 뭐 큰 연구를 하거나 또는 창업을 하거나 간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부분이 그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는 것을 이렇게 그 목표로 하는 이제 그러한 그 교육에 그 매몰돼 있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 넓은 세상에서 창의적이고 정말 그 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그 인재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좀 교육을 좀 바꾸고 싶은 것이 이제 남은 그 2년 기간 동안에 좀 그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저희 광주과기원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또 이러한 지스트 대학으로 거듭나겠다 당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그 몇 가지 좀 필요한 그 핵심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ICT라고 얘기하는 그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 대한 그 이해가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을 그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 교육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정보 기술의 그 활용 기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습득하고 그러한 그 인프라를 좀 많이 만드는 것이 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그 저는 과거에 우리가 그 외국어 공부하는 것과 그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 국어를 하면은 굉장히 유능한 그 인재로 인정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4차 산업혁명은 인간과 컴퓨터가 대화를 할 수 없으면은 4차 산업혁명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본이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나 그런 정보통신 기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분야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일단 컴퓨터와 대화하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연결된 그 사회에서 이제 단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그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나 창업이나 이러한 그 기회가 우리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우리 그 지역의 그 여러 그 관심 있는 그 인재들에게도 지금 이제 개방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심 있는 인재들이 우리 학교의 그 창업센터나 이런 데를 방문을 하시면은 우리가 그 필요한 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과 이렇게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비용을 다 제공을 하고 기술을 습득하면은 이제 그러한 그 기술들이 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그 연계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지금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총장님 말씀처럼 이제 지역민들과도 소통하는 그런 광주과학기술원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총장님을 저희가 직접 뵙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저희도 긴장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총장님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더 많은 질문들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공학도이시면서 이제 과학연구기관의 수장이시면서 또 저희들의 인생 선배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네. 이제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이런 네. 인생의 메시지 한마디 해주실래요? 네, 네. 누구나 꿈을 이루고 싶죠. 네. 근데 그 꿈은 이상입니다. 근데 그 현실과 그 이상은 항상 그 다르죠. 괴리가 괴리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과 이상 또는 현실과 꿈을 어떻게 이제 비교를 하냐면은 현실은 그 언덕에서 굴러 내려오는 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버려 두면은 그냥 바위는 그냥 지가 굴러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이상을 가졌다, 어떤 꿈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 바위를 붙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그 노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노력을 들이고 힘을 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굴러가는 바위는 그냥 현실을 따라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그 노력 없이 그 꿈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현실을 항상 그 두려워하거나 또는 방관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 노력을 하자, 힘을 들이자. 그러면 또 반드시 우리가 굴러가는 바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산다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바위를 우리가 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총장님께서는 저희가 만나 뵙기 힘든 분인데 이렇게 자리가 생겨서 함께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저희 광주과학기술원의 발전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총장님께서 학부생들 그리고 대학원생들 그리고 지역민들까지에 대한 비전을 들으면서 저희도 이제 학생으로서 광주과학원의 비전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우리 두 학생과 정말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가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